트럼프가 추구하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다. 경제 외교적 관점에서의 동맹이다.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M7은 미래의 새로운 그 시대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피라미드의 컨텐츠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먼 안목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의 가설을 몇 가지 세워야 됩니다. 어떤 가설을 세워야 되냐면 한국 경제에 대한 미래 비전이나 모습에 대해서 가정을 세워야 되겠죠. 시나리오 1. 지금 한국 경제를 놓고 보면 실종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경제나 뭐 러시아 경제나 또 유럽, 영국, 인도네시아, 뭐 심지어 브라질 경제만 놓고 하더라도 내전을 통한 또는 내부의 어떤 정쟁에 의한 경제가 실종되었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들어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 경제적인 어떤 부와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관세에 맞닥뜨리고 있고 뭐 상계 관세 때리고 있고 보복 관세 치고 있고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놓고 보면 어비스말 깊은 침해로 빠져들 수 있는 침몰할 수 있는 또는 침몰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조현상은 아닐까. 그러니까 오맨이죠. 전조현상. 모든 사람들이 경제를 던져놓고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레이건 대통령 따님한테 박창로 교수님 말씀인데 물어봤답니다. 레이건 대통령 따님이 레이건 대통령한테 아버지는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레이건 대통령 답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과 패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게 레이건 대통령의 답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지금 만약에 왜 대통령이 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서민들의 관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점에서 경제의 안정,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 미래에 대한 투자, 이 부분만큼 중요한 이슈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사교육제 폐지해버리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모든 학원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왜? 국민들이 가처분 소득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이 교육비 때문에 결국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 신분계층이 확장이 되고 경제에 있어서의 미래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증설에 대해 관심이 많고 공과대학에서는 관심이 없고 이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큰 그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몇 사람이나 찾아볼 수 있을까? 그게 옳든 그르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정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작금의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경제는 이미 뭐 방향성을 잃어버렸다. 국민들이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가 정권을 잡으면 그것이 전부 다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치매, 깊은 바닷속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빠져들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전조현상이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 1번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차악이겠죠. 그렇게까지 가겠느냐.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에 있는 경제고 나름대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으니까 정치가 어떻게 되더라도 경제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조죠. 근데 여기에 몇 가지 많은 허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당장 미국으로부터의 관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관세 정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의 환율과 우리나라의 환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기에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IMF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가 6개월 연속됐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는 다른 형태의 경상수지 흑자가 또 나오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뭐 불황형 흑자가 됐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점들을,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 이미 지방이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빠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의 80% 이상이 다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상당히 수렁에 깊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이게 이제 또 금융권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시장 질서가 정부가 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잘 버티고 있는 건지 정말 깊은 침해로 가라앉을 정도는 아닐 수도 있는 건지 인프라가 그때와는 다르니까 외환보유고도 4,100억 달러에서 좀 줄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맥락은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능한 건지 이제 그게 계속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2%대 밑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있지 않겠는가.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경제의 돌파구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려면 몇 년이 걸릴까? 글쎄요 10년, 20년이 지나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비틀비틀거리면서 시스템이 이미 고착이 되어 있으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그럭저럭 먹고 산다. 위에서는 뭐 전부 다 어떻게 하든지 서민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어서 먹고 살 것이다. 자, 그럴 경우에 경제 성장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대에서 2%대 사이가 될 것이다. 이제 세 번째는 차선이고 네 번째가 최선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언급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눈에는. 자,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미래 기업들의 실적, 성과에 대한 사전적 기대 투자 아닙니까? 그죠? 배당금도 많이 안 주는 나라의 주식시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국내 주식을 사러 간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과 연구와 전혀 투자가 되지 않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디지털 기업을 이야기하고 AI를 이야기하고 양자 컴퓨팅을 이야기하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고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저런 일들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경제 마스터 이전에 경제 단판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들하고 할 때 김연아 이야기도 해드렸고 상상도 이세돌 같은 천재도 이야기해드렸고 대한민국에서 그런 인재들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키우지 못하냐 이거죠. 영속에서 키우지 못하느냐. 개인적으로 보면 김연아도 억울하죠. 왜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지금보다 돈 몇천 배 더 벌었, 몇천 배는 아니죠. 몇백 배는 더 벌었을 건데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굳이 대한민국 주식을 사야 되나? 그리고 굳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만 오늘도 그 생각을 불현듯이 했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시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왜 이렇게 떠드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거죠. 미국은 넓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만나서 뭐 이렇게 제잘거리는 그런 시간도 별로 없고요. 근데 한국은 작잖아요. 이렇게 클래스도 밀집이 돼 있으니까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뭐 조금만 가면 1.5배만 되면은 다 사는 사람끼리 다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한 사람 반 정도 건너면은. 그러니까 좁은 사회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점심 먹으면서도 시끄럽게 이렇게 막 떠들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저는 조금 느낌이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했어요. 이런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어떻게 하면은 좀 긍정적인 면으로 뽑아낼 수 있을까? 왜 이 고민은 사회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이 하지 않았을까? 하지 않나? 이런 고민까지 갔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꾸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경제적인 이슈만 놓고 보면 한국 주식이나 자본시장에 투자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서학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시장이나 동남아 시장을 이제 기웃기웃 하시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2009년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금을 가지고 계셔라. 그리고 금과 은, 그 다음에 주식, 채권,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현금도 은행에 넣어놔서는 안 되거든요. 일부 현금은 제가 손에 들고 있어야 돼요. 시나리오 1 같은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약에 발생했다고 쳐요. 은행 가서 돈 뺄 수 있겠습니까? 돈 못 빼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적어도 한 $10,000 정도는 집에 어디에 큰 거에 넣어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 10,000달러를 가지고 뭔가를 쓸 수 있어도 써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정말 깊은 심해를 향해서 간 모습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와중에 우리 주식시장을 투자를 하고 살리고 밸류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뭐 한다라고 할 때, 글쎄요. 이렇게 썩 내키지가 않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그리고 기획재정부 부총리도 경제 문제에 올인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모두가 다 정치 문제에 매몰돼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양분돼 계시는 것 같고, 지금 이 시점에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동남아 시장만한 시장이 어디 있을까? 우리나라 시장을 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 시장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외교 정책을 보이는 모습은, 미국도 여러분 바닷가에 나가서 배 키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파도를 맞닥뜨리면서 배를 운전해 갈 때도 배가 출렁거리거든요. 근데 이게 선회를 한단 말입니다. 파도가, 높은 파도가 치는데 배를 이렇게 좌선회를 하든 우선회를 하면 얼마나 배가 옆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하겠습니까? 이 파도가 잦아들기 전까지는 배의 항해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복원력도 상당히 중요한, 이게 플렉시빌리티거든요. 유연성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모습이 그럴 뿐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러려니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을 숭배해서 미국을 찬미해서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적어도 20세기를 지배해온 한 국가의 입장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수정주의적 지배력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연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당위성을 갖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 시대적인 당위성은 30년 전에 사뮤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The West, Dead of West, 서구의 죽음, 정인, 휘테크의 정인, 이런 책들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최근에는 피터 자이안의 각자 도생이라는 책까지 이어지더라. 제가 자본주의적은 자본주의다 이어서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사뮤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과 같은 제 나름대로의 21세기 이 국가의 충돌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국가의 충돌이라고 했을 때, 이 국가라고 하면 한쪽 축은 중국, 러시아, 북한 뭐 이런 형태의 축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축은 미국이 되겠죠. 또 하나의 축은 영국과 EU 국가들로 이루어진 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영국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EU가 미국하고 관세 정책을 해서 부딪혀가지고 뭐 포도주에 200% 때리겠다 그러고, 또 유럽은 아이고 잠깐만 또 이러는 사이에서 영국의 입지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EU에 대해서.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하고 난 다음에 영국은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유럽 국가들, EU 국가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과 같은 입장을 이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용히 두들겨 맞으면서 그래 우리는 미국이 25% 내라니까 내지 뭐 그런 형태로 딜을 하면 또 조용히 이 미국과 함께 갈 수 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수지 흑자가 한 85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기도 하고, 이런 그 SPC, 그러니까 특수목적 법인기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금융시장을 활용하는 미국의 자본수지 분야를 빼버리면 또 뭐 적자가 뭐 한 140억 정도 된다는 그런 추론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국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은 조용히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세계의
문명의 충돌이 영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이제 제가 다음에 자료를 모으는 이제 순서입니다.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 영국의 싱크탱크들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역 정책이 유럽과 아시아에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문명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이제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기축통화 지위가 한 부분에 속해 있을 것이다. 미국은 기축통화 달러와의 지위를 결코 놓칠 수가 없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도 그것만큼은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해할지도 모르는데 트럼프가 동맹 외교를 파괴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동맹 외교를 기존까지 20세기에 있던 동맹 외교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 동맹이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따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그 정의는 상당히 강력한 정의가 되겠죠. 왜냐 그러면 시진핑, 푸틴과도 대결할 때 너는 어느 입장에 서 있을래라고 명확한 입장을 내놔라 라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보고 알아서 해결해봐 던져놔 버리잖아요. 던져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독일이 국방비 정해가겠다 그러고 폴란드도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런 식으로 끝이 나면 언젠가 러시아가 폴란드도 침략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무기도 많이 사가져 가잖아요. 폴란드, 에투니아, 리투니아,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이 또 다른 하나의 동맹 체제를 맞이하면서 나토 체제 하에 들어있지만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하려고 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뉴스를 놓고 볼 때 트럼프가 추구하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다. 어떤 개념? 세 번째가 바로 경제 외교적 관점에서의 동맹이다. 무력이나 하드 파워의 개념이 아니라 기축통화를 계속 유지할 거야 말 거야. 브릭스가 인도네시아가 들어옴으로 해서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순간에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자기들은 20%로 자꾸 쪼그라드는데요. 그러니까는 지분이 줄어들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동맹 외교에 대한 강조성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명이라고 하는 기독교 문명과 그리스 종교의 문명과 이슬람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이 충돌하는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놓고 보면 이 축의 개념, 아시아, 유럽, 미주 세 개의 축이 각자 도생의 길로 나가는 형태로 비춰질 수도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이 와중에 가장 미시적인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미래의 모습은 한 2, 3년이 지나고 나면 그 방향성은 확고하게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지침을 보여줬다. 첫 번째, 미국의 AI와 양자 컴퓨팅과 같은 디지털 과학 기술은 지속적으로 육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지만 비트코인의 100만 개를 갖다가 비축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그리고 금이라든지 이런 그 실물 자산에 대한 보유, 비축은 더욱더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에론 머스크 보고 켄터키에 있는 포토녹스에 금이 제대로 있는지 8,770만 톤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한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맥상통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학습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자본시장, 증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출렁거림은 파도가 올랐다가 내렸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M7에 대한 어떤 관심사,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결코 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M7은 미래의 새로운 그 시대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피라미드의 컨텐츠이면은 틀림이 없다. 데이터 센터가 있고 M7이 있고 그 위에 AI가 존재하고 이 AI를 단순한 GPU, NPU, TPU를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양자 컴퓨팅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 문제일 따름이지 여기에 M7과 데이터 센터야 빅데이터의 중요성만큼은 미래 문명에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짧게 보시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먼 안목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는 많은 책에서 제가 뭐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30페이지가 넘거든요. 40페이지 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먼 관점에서 투자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10년은 두고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해 가시면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 또 믿음을 저는 가져보겠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 이야기가 나오는 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2008년도 서프라임 때 돈 많이 풀었다는 거, 그 다음에 2019년 팬데믹 이후에 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가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국 정부 나름대로의 어떤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재정적자 이야기가 나오면 기축통화의 지위에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해서 머리가 보통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어떠한 월별 데이터도 그 월별 데이터의 모습을 나타낼 따름이지 과거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서의 충분 조건은 될지언정 필요 조건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것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조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달 데이터, 월 데이터 또는 주간 데이터는 그 일어난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충분할 따름이지 과거와 미래를 예측하는 때는 필요 조건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는 되지가 못한다. 다만 미국이 재정적자를 이야기하고 미국 주가가 뭐 계속해서 뭐 폭락을 하니까 뭐 대공황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정말 그거는 그 행간을 잘 읽어내시는 분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두 번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의 유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펼치고 있는 경제정책, 외교정책, 동맹외교정책에 숨어있는 본질의 하나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사회주의에 있던 25억 인구가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들어오게 되면서 달러화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달러화를 찍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됐으니까. 그때 달러를 찍어냈어요. 근데 적당한 달러인지 적은 달러인지 알 게 뭐예요? M2가 충분한지 부족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찍어냈어요. 근데 2008년도 서프라임이 왔으니까 또 찍어냈죠. 2020년 팬데믹이 오니까 또 찍어냈죠. 재정으로 막 풀어버렸잖아요. 달러가 너무 많아졌어요. 미국이 찍어낸 달러의 50%는 해외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졌으니까 이 많아진 달러가 어디에 숨어 있어요? 비트코인에 숨어 있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고 그런 자금들이 비트코인에도 숨어 있고 알트코인에도 숨어 있고 그 방향으로 하나 가고 미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금시장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말 할 때마다 큰값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잖아요. 왜? 미국의 달러와 지위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이죠? 미국이 21세기에는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밀리는 거 아닌가? 미국이 끝나는 거 아닌가? 로마 제국이 끝나는 거 아닌가? 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걸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쭉 축적해서 들어보시면 미국의 21세기 글로벌 패권과 노멀라이제이션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단 그 지속 가능성이 20세기의 모습이 아니라 수정주의적 모습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수정주의적 모습을 누가 하고 있다? 트럼프가 하고 있다.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과 세 사람의 책에서 언급된 서구의 죽음,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의 죽음, 정인 이런 걸로 표현된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성의 하나의 예고편이었던 내용들이 종합해서 나온 게 피터 자이안의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새 책을 읽어보시고 피터 자이안의 각자 도생 책을 읽어보시든지 쭉 읽어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펼치고 있는 저 동맹 외교와 경제 외교 정책이 터무니없다. 무식한 행동이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더라도 그러려니 하시라는 겁니다. 왜? 수정주의라 그랬잖아요. 방향을 자꾸 이렇게 바꿔가면서 21세기의 패권을 구축해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습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